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39 된 작은 회사 재무팀에서 10년 정도 일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네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저 하나로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직도 손이 떨리는데요. 그날 아침 제가 남편 가방을 잘못 들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그 집에서 등골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가난한 친정에서 자라 번듯한 가정 하나 지켜보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그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짓밟혔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반차를 내고 은행 대출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제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아파트, 그 집을 담보로 3억 원 사업 자금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자리였습니다. 인주를 묻힌 도장을 종이에 누르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이게 다 남편 식당 2호점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그 며칠 전부터 사람을 달달 볶았습니다. 프랜차이즈 2호점 명당 자리가 났다. 오늘 안에 가계약금이랑 보증금 안 쏘면 남한테 넘어간다. 10분 간격으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아직도 도장 안 찍었어? 빨리 좀 해. 지금 찍고 있어. 나도 손 떨려. 손 떨릴 시간이 어디 있어.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 데려온다니까? 이거 놓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1년 기다린 자리야. 저는 창구 직원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았어. 처리되는 대로 바로 연락할게. 더 재촉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숨을 한번 쉬었어요.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자기 사업, 자기 식당, 자기 꿈. 근데 그 식당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제 이름이었어요. 결제 계좌도 포스기에 물린 통장도 전부 제 명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사장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고 진짜 돈줄을 쥐고 있는 건 저였어요. 그땐 그게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칼자루였는지 그땐 몰랐죠. 은행 문을 밀고 나오는데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결제 알림이었어요. 가족카드 승인 300만 원 한성백화점 VIP관. 시어머니였습니다. 300만 원짜리 한방 화장품 세트.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방금 백화점에서 300만 원 결제된 거요. 그래. 화장품 좀 샀다. 왜? 그거 가지고 전화한 거니?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달만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 오늘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이자도 이제 만만치 않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코웃음이 들렸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시어미 카드값까지 검사하니? 어머님? 예, 네가 돈 좀 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니? 시어미가 화장품 하나 산 게 그렇게 배 아파?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 내가 그깟 300만 원도 못 쓰고 살아야 해? 저는 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 무슨 호강을 했다고 이러니. 며느리가 돈줄 쥐었다고 시어미 길을 눌러. 너 그 버릇 나중에 큰일 난다.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며느리가 시어미 화장품값 가지고 사람 망신 줬다고. 그 양반 목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옆을 지나던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린 게 우리 친정엄마였어요. 홀로 저를 키우느라 시장 바닥에서 손이 다 트도록 일하셨던 분.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뼈에 새기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습니다. 번듯한 가정, 남들 보기에 멀쩡한 집, 그거 하나 지켜보겠다고 이 정도 모욕은 삼켜야 한다고 그렇게 저를 다독였어요. 바보같이 저녁 8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식탁에 노트북을 폈습니다. 그 사람한테 식당 장부를 보여줄 참이었어요. 여보, 이거 좀 봐. 이번 달 매출이랑 지출 정리했어. 사업자가 내 이름이라 세금이 너무 복잡해. 부가세도 그렇고 종소세도 그렇고. 남편은 엑셀 창을 힐끗 보더니 손으로 노트북을 슬쩍 밀어냈습니다. 아, 또 숫자야?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나 머리 아파. 그래도 같이 봐야지. 명의는 내 이름이어도 실제 운영은 당신이 하잖아. 나 내일 부산 가야 돼. 말을 뚝 자르더라고요. 부산? 갑자기? 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외식업 벤치마킹이야. 매니저랑 1박 2일. 잘 되는 식당들 좀 봐야 2호점도 살지. 이런 장부 붙잡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매니저. 강유리. 30살이라던 그 여자. 그땐 그냥 직원이려니 했어요. 의심이라곤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이 안쓰러웠어요. 주말도 없이 출장이라니. 그래서 부엌에서 직접 달인 홍삼 액기스 파우치를 챙기고 갈아입을 셔츠를 곱게 개서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그 사람 서류 가방이 제 노트북 가방이랑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갈색이었거든요. 작년에 백화점에서 커플로 하나씩 산 거였어요. 그 2개를 현관 같은 자리에 나란히 걸어뒀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밤 11시 그 사람이 또 퇴근했어요. 여보, 2호점 가계약금. 본사법인 계좌로 미리 이체 예약 걸어놔. 내일 아침 일찍 빠져야 해. 괜히 늦어서 자리 뺏기면 당신도 후회해. 계좌번호 불러줘. 그 사람이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휴대폰 뱅킹을 열어 3억 원을 다음 날 아침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예약 이체를 걸어뒀어요. 예약 완료 문자가 뜨자마자 그 사람한테 보여줬습니다. 됐어. 내일 아침에 빠져나가게 해놨어. 이제 더 재촉하지 마. 그 사람 표정이 순간 묘하게 풀어지더라고요.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음흉하기도 하고. 그러더니 휴대폰을 들고 슬그머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낮게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은밀하게 통화를 하나 잠깐 이상했지만 피곤해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게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셔츠를 다려 넣어주며 마음 졸였던 멍청한 아내로서의 마지막 밤이요. 다음 날 아침 7시 알람을 못 듣고 늦잠을 잤어요. 눈을 뜨니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같이 부산 간다고 나갔겠거니 했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화장도 대충 하고 회사에 9시까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거든요. 현관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불도 안 켜고 더듬더듬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같은 색, 같은 자리. 저는 당연히 제 노트북 가방인 줄 알았습니다. 어깨에 청 메고 구두를 꿰신고 뛰어나갔어요. 그게 그 사람 서류 가방이었다는 걸,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저는 회사 회의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날 아침 어둠 속에서 똑같이 생긴 가방 2개 중 하나를 집어든 그 손. 그 우연이 제 인생을 통째로 갈라놨거든요. 만약 제가 제 가방을 제대로 들고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요. 그랬다면 저는 3억을 그 여자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등골이 휘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한테 돈 좀 번다고 기를 죽인다는 소리나 들으면서 계속 살았겠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에 가방을 올려놓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 삶이 그래도 멀쩡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퍼를 열기 직전까지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9시 회의까지 30분 정도 남아 있었고 저는 제일 먼저 도착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노트북을 꺼내려고 책상에 가방을 올리고 지퍼를 쭉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게 이상했어요. 딱딱한 노트북이 아니라 물컹한 파우치. 꺼내보니 제가 어젯밤 직접 다려 넣은 홍삼 액기스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이건 내 가방이 아니잖아. 순간 머리가 멍했어요. 그제야 가방을 다시 봤습니다. 똑같은 갈색, 똑같은 브랜드. 근데 안에 든 건 제 노트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꿔든 거예요. 낯선 가죽 서류 처리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본 적 없는 비싸 보이는 갈색 가죽 파일이었습니다. 회의 자료인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펼쳤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책상 위로 툭 떨어졌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까만 화면에 콩알만한 하얀 점. 그 옆엔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이 같이 떨어졌고요. 저는 처음엔 이게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부부는 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초음파 사진이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산모 이름란에 또박또박 적힌 이름 석자. 강유리. 그 사람 식당 매니저. 30살. 어제 같이 부산 출장 간다던 그 여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진료 기록을 읽었어요. 입덧 악화, 수액 처치 위에 주말 입원 예정. 주말. 부산이 아니라 입원. 심장이 쿵 떨어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전세 계약서였어요.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원. 임차인 이름을 봤습니다. 강유리.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계약서 뒤에 또 종이가 한 장 끼워져 있더라고요. 에스크로 안심 계좌 안내서, 전세잔금 입금용 계좌. 거기 적힌 계좌번호를 보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그 사람이 불러준 프랜차이즈 본사법인 계좌. 제가 3억 원 이체를 예약해둔 그 번호. 뱅킹 앱을 열어 예약 이체 내역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안내서의 계좌번호와 한 자리 맞춰봤어요. 123 같고 456 같고 끝자리까지 똑같았습니다. 한 자리도 틀리지 않고 이 계좌였구나. 당신 처음부터 이 돈을 노린 거였어. 그 순간 어젯밤 일이 전부 다른 그림으로 보였어요. 2호점 명당 자리, 본사법인 계좌, 빨리 안 쏘면 남한테 넘어간다던 그 다급한 문자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으로 제 명의 대출 3억을 그 여자 전세잔금으로 쏘게 만든 거예요. 부산 벤치마킹 출장. 그건 그 여자랑 새로 차린 신혼집에 잔금 치르고 입주 준비하러 간 거였습니다. 제가요. 제 손으로 그 여자 신혼집 보증금을 다음 날 아침에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예약까지 해두고 그 사람 셔츠를 다려서 가방에 넣어줬어요. 홍삼까지 챙겨서 그 홍삼 파우치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뭐랄까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올랐어요. 회의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그런데도 어깨가 들썩이고 짐승 같은 소리가 손바닥 사이로 비어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이더라고요. 14년이었어요. 이 사람이랑 14년. 가난한 친정 살림에 보태가며
시어머니 모욕 삼켜가며 이 사람 식당 차려준다고 내 집까지 담보 잡혀가며 그 14년이 통째로 거짓말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회의 시작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저는 그 바닥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울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부어 있더라고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기를 닦아내는 동안 슬픔이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찼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거요. 분노라기보다는 계산이었어요. 머릿속이 오히려 또렷해지더라고요. 10년을 재무팀에서 굴렀습니다. 숫자 들여다보는 거, 돈 흐름 쫓는 거, 누가 어디서 얼마를 빼돌렸는지 잡아내는 거.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 제가 정작 제 집돈은 못 받던 거죠. 사람을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 안 믿어요. 거울 앞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식당 사업자 등록증. 누구 이름이지? 내 이름이지. 결제 계좌 누구 명이지? 내 거지. 그리고 그 3억. 아직 안 나갔지. 예약 이체. 실행 전. 취소 가능. 물기를 닦던 손이 멈췄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이 변해 있더라고요. 눈물기는 가셨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지독하게 차가운 것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뱅킹 앱을 열어 예약 이체 내역을 확인했어요. 아직 실행 대기 상태.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취소 버튼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얼굴을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 강남 병실에서 그 여자랑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더라고요. 취소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흩어진 초음파 사진과 전세 계약서를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영상통화로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을 줄 알았어요. 부산에 있다는 사람이 갑자기 영상통화라니 당황했겠죠. 그런데 한참 만에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부산의 식당도 고속도로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린 누가 봐도 비싼 병실이었어요. 강남 어디쯤의 산부인과 입원실. 그 사람 얼굴이 화면에 잡히는데 표정이 그대로 굳더라고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요. 여보, 갑자기 영상은 왜 걸어? 당신 지금 회의 있다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봤어요. 그 사람이 황급히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화면을 다 덮기도 전에 뒤쪽에서 누군가가 잡혔어요. 과일을 깎고 있는 사람. 익숙한 옆모습. 손에 사과랑 과도를 든 채 고개를 든 사람.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가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과를 깎던 손이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올 게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양반 뒤쪽을 봤어요. 침대가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여자가 누워 있었고 팔뚝엔 수액줄이 꽂혀 있었어요. 입덧 수액이라던 그거겠죠. 강유리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식당 매니저. 그 여자가 화면을 보더니 콧소리를 내며 시어머니 팔짱을 끼더라고요. 어머니, 저 사과 하나만 더요. 어머니가 깎아주시는 게 제일 달아요. 어머니. 그 여자가 우리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한두 번 불러본 게 아닌 호칭이었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까이 렌즈 바로 앞에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초음파 사진하고 전세 계약서를요. 이거 뭐야?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하게 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낮고 서늘하게. 여보, 이거 설명해봐. 한 글자도 빼지 말고. 화면 속 그 사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만 달싹거리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부산이 아니, 그게 당신이 왜 그걸? 부산 아니잖아. 강남이잖아. 그리고 이 계좌. 저는 휴대폰을 살짝 옆으로 돌려 제 뱅킹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젯밤에 당신이 본사법인 계좌라고 불러준 번호. 이게 이 여자 전세잔금 에스크로 계좌야. 알아? 내가 어젯밤에 3억 이체 예약 걸어둔 거. 그 사람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여보, 흥분하지 말고 들어.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사정 같은 소리 하지 마. 식당명에 누구 이름이야? 내 이름이지. 결제 계좌도 내 거고. 그 3억도 내 명의 대출이고. 그리고 그 이체.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아직 안 나갔어. 송금 권한도 내 손에 있어. 그 한마디에 화면 속 공기가 그냥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침대에 누워 콧소리 내던 그 여자도 벌떡 상체를 일으키더라고요. 오빠, 지금 무슨 말이야? 잔금 안 들어간다고?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일 먼저 알아챈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양반이 그 사람 손에서 스마트폰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화면이 휙 돌아가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양반이 빌 줄 알았어요. 적어도 당황은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눈을 부릅뜨더니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다 대고 돈줄을 맞겠다는 거야. 어머님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틀린 말 했니? 너 14년을 살면서 우리 집에 핏줄 하나 못 안겨줬잖아. 그런데 유리는 봐라. 우리 집대를 이어줄 애를 품고 있어. 누가 진짜 며느리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 며느리. 그 양반이 침대에 누운 그 여자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깟 3억 좀 해준 게 뭐가 억울해. 며느리가 집안대를 잇는 일에 돈 아끼면 되겠니? 내 돈 하지 마라. 결혼했으면 그 돈도 우리 집 돈이야. 옆에서 그 사람이 엄마 제발 그만해. 지금 더 키우지 마 하면서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애 못 낳은 네가 죄지. 그 빈자리 유리가 채워준 거야.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돈줄을 쥐고 흔들어. 저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14년이었어요. 이 양반 화장품값 대주고 명절마다 시댁 살림 도맡고 길거리에서 모욕당해도 죄송해요. 어머님 하면서 고개 숙였던 14년. 그 세월이 이 양반한테는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한 빚이었던 겁니다. 뒤쪽에서 그 여자가 슬그머니 일어나 화면 안으로 들어왔어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면서 한 손으로 제 배를 쓰다듬더라고요. 아직 표도 안 나는 배를요. 보란 듯이. 그게 제일 소름 끼쳤어요. 비웃는 그 얼굴이요. 형님, 오빠가 이제 아빠 될 사람인데 돈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해요. 애기 아빠 기 좀 살려주세요. 집안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형님. 그 여자가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통화가 뚝 끊겼어요. 저쪽에서 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화면이 까맣게 변하고 거기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회의실 형광등 아래
눈이 부어 있는 제 얼굴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들린 휴대폰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요.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그 여자. 그 사람들이 한패였던 거예요. 저 몰래 한 병실에 모여서 과일 깎아 먹고 팔짱 끼고 웃으면서 제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뼈까지 발라먹을 작정이었던 거죠. 제 명의로 그 여자 집 사주고 제 돈으로 그 여자 애 키우고 그러면서 저는 애 못 낳는 죄인으로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다 확인하고 나니까 마음이 오히려 가라앉더라고요. 이상하죠. 더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바닥을 치니까 도리어 단단해지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사진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초음파 사진, 영수증, 전세 계약서, 에스크로 안내서. 이게 다 증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제 가방에 친절하게 모아준 증거.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원본은 가방에 다시 넣고요. 그리고 회의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좋더라고요. 출근길에 그렇게 정신없었던 게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제 휴대폰 뱅킹 앱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3억 원 예약 이체, 실행대기. 손가락 하나면 취소되는 그 화면이요. 저는 잠시 그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앱을 닫았습니다. 아직이었어요. 취소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똑똑히 알았으니까. 돈 좀 번다고 시어미 길을 죽이는 며느리, 애 못 낳는 죄인. 그 사람들 머릿속에 제 모습이요. 저는 그 모습을 완전히 박살낼 작정이었습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다시는 못 일어나게요. 저는 사무실 자리로 돌아가 팀장님 앞에 섰어요. 팀장님, 죄송한데 급한 집안일이 생겼습니다. 연차 3일만 쓰겠습니다. 갑자기 얼굴도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네. 오래 미룬 일을 정리해야 해서요. 말투가 너무 멀쩡했는지 팀장님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멀쩡했거든요. 아니, 멀쩡한 것보다 더 또렷했어요. 머릿속에 할 일 목록이 줄줄이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예약 이체, 계좌 정지, 가족카드, 변호사, 가압류. 10년 동안 남의 회사 돈 흐름을 들여다보던 그 머리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하고 그 가방을 챙겨서 회사를 나왔어요. 회사를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근처 카페에 들어간 거였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손이 차가웠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으니까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회사에선 그렇게 멀쩡하던 게 혼자가 되니까 또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배 쓰다듬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고 애 못 낳은 네가 죄지하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저는 휴대폰을 들어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엄마, 설아야. 너 회사 아니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여? 엄마 목소리를 듣는데 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안 울었어요. 그냥 엄마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나야 잘 있지. 너는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사위는 또 사업한다고 바쁘다 그러디? 사위. 그 말에 가슴이 욱신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 사람을 늘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가난한 집딸이 사장 사모님 됐다고.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나서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엄마, 나 엄마 딸인 거 절대 안 잊고 살게. 얘가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혀?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숨기지 말어. 아니야. 나 멀쩡해.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신기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흔들리던 게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 나는 저 사람 와이프이기 전에 우리 엄마 딸이지. 가난해도 떳떳하게 키워준 우리 엄마 딸. 저는 노트북을 폈습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었어요. 엑셀 창을 띄웠어요. 식당 운영 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 시댁에 들어간 돈, 가족카드 사용 내역. 전부 제 계좌, 제 명의니까 다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을 꼬박 들여다봤어요. 10년 재무팀 짬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흐름이 한눈에 그려졌습니다. 식당 매출은 꼬박꼬박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 그게 다시 그 사람 개인 통장으로 빠져나간 게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직원 회식, 거래처 접대 명목으로요. 근데 날짜를 맞춰보니까 그 여자랑 호텔 갔던 날, 백화점 갔던 날이랑 딱딱 겹치더라고요. 제 돈으로 그 여자 명품 사주고 데이트하고 증거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젯밤 예약해둔 3억 이체. 아직 실행 전이었어요. 송금인이 저니까 제 손으로 지금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실행됐더라도 그 여자가 잔금을 아직 안 치른 상태라 반환 청구도 가능했고요. 저는 더 미루지 않았어요. 뱅킹 앱을 열어 예약 이체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 이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구가 뜨는데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3억? 그 여자 신혼집으로 빠져나갈 뻔했던 3억이 제 계좌에 그대로 묶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일어났어요. 곧장 주거래 은행 본점으로 갔습니다. VIP 창구에 신분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놨어요. 제가 식당 명의자 본인입니다. 이 사업자랑 연결된 모든 계좌 지금 바로 정지해 주세요. 직원이 잠깐 당황하더라고요. 전부 정지요? 그렇게 하시면 거래가 바로 막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명의자 본인 요청입니다. 입금도 출금도 전부 막아주세요. 지금 당장요. 서류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하고 15분 만에 처리됐어요. 식당 포스기에 물린 계좌, 매출 들어오는 계좌, 자동이체 빠지는 계좌, 전부 명의자 요청으로 정지됐습니다. 그 사람 식당은 이제 카드 한 장 못 긁고 돈 한 푼 못 빼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은 가족 카드였어요. 제가 본인 회원이고 그 사람이랑 시어머니는 가족 회원이었거든요. 카드 3장 전부 그 자리에서 정지하고 해지했습니다. 이 카드들도 전부 정지하실까요? 네. 한 장도 남기지 마세요. 본인 회원 권한으로 전부 해지합니다.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긁던 카드, 그 사람이 거래처 접대한다고 긁던 카드, 그 사람들 결제망이 그 순간 전부 끊겼어요. 통쾌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혼 전문이라고 평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전화로 약속을 잡아뒀거든요. 변호사 책상 위에 저는 준비해온 걸 하나하나 올려놨어요. 3억 대출 송금 내역서, 전세 계약서 원본, 에스크로 계좌 안내서, 그리고 명예 대여 사실하고 운영자금 빼돌린 정황을 정리한 파일까지. 변호사가 서류를 넘겨보더니 안경을 고쳐 쓰면서 저를 봤어요. 의뢰인분 혹시 어떤 일 하십니까? 재무팀에서 일합니다. 10년 됐어요. 어쩐지요. 이 정도로 정리해서 오시는 분은 저도 처음 봅니다. 보통은 너무 놀라서 울면서 오시거든요. 울 만큼은 이미 울었어요. 이제는 정리만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이혼 소송, 혼인 빙자 투자 사기하고 식당 매출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그 여자한테는 상간 위자료 청구, 그리고 식당 자산 가압류까지 전부 동시에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대 쪽이 명예대여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의뢰인분 명의지만 실제 운영은 자기들이 했다. 돈도 사업에 쓴 거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 흐름을 다 정리해뒀어요. 저는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매출이 제 계좌로 들어와서 어디로 어떻게 빠졌는지, 그 사람 개인 통장으로 흘러간 거, 그 여자한테 쓴 거, 날짜까지 다 맞춰놨어요. 명의는 내줬어도 돈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쥐고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한번 넘겨보더니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아침에 가방을 잘못 들고 나간 게 까마득한 옛날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서니까 도어록을 보는 순간 또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이 비밀번호를 그 사람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까지 데려와서요. 저는 그날 밤 바로 열쇠업체를 불렀어요. 도어록을 통째로 뜯어내고 지문 인식형 새 도어록으로 갈았습니다. 그 사람들 지문은 등록 안 했어요. 이제 이 집은 제 지문이 있어야만 열리는 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그 사람 옷가지가 가득했죠. 양복에 셔츠에 명품이라고 자랑하던 코트까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던져놓고 간 잡동사니들도 한 구석에 쌓여 있었고요. 저는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차곡차곡 깨는 일 없이 그냥 마구 쑤셔 넣었어요. 봉투가 5개나 나오더라고요. 그 봉투들을 끌고 나가 분리수거장 옆에 던졌습니다. 14년 동안 이 집에 쌓인 그 사람 흔적이 그렇게 쓰레기 봉투 5개로 정리됐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새 도어록이 띠릭 잠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좋던지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랜만에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점심때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자기들 세상이 무너진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랑 제가 받은 연락들을 짜맞춰 보면 그날 풍경이 그려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여자 신혼집에서 입주 청소를 지켜보고 있었대요. 새 아파트, 새 가구. 다 제 돈으로 채울 거였겠죠. 그런데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결제가 하나도 안 돼요. 계좌가 통째로 막혔습니다. 처음엔 무슨 착오겠거니 했겠죠. 그 사람이 가족카드를 꺼냈대요. 마침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카드로 긁으려던 참이었거든요.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는데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더래요. 사용 정지된 카드입니다. 당황한 그 사람이 개인 신용카드를 꺼냈대요. 그것도 거절. 식당 계좌가 막히면서 연체가 시작됐거든요. 그 사람 신용으로는 이제 카드 한 장 안 긁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부동산 직원이랑 청소업체 사람들 앞에서 사장님 행세하던 양반이 카드가 줄줄이 거절당하는 망신을 당한 거죠. 같은 시각 시어머니도 비슷한 꼴을 당했답니다. 백화점에서 태아용 명품 유모차를 고르고 있었대요. 그 여자애 쓸 거라고요. 제 돈으로 산 화장품 다음은 유모차였던 거예요. 그런데 카드 승인이 거절됐어요.
매니저가 고객님, 이 카드가 정지돼 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실까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답니다. 뭐라고? 이 카드가 왜 정지돼? 다시 해봐. 네가 잘못 긁은 거 아니야. 몇 번을 긁어도 거절. 결국 직원한테 떠밀리듯 매장에서 나왔대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은행 앱을 열어봤대요. 그리고 봤겠죠. 그 여자한테 넘어갔어야 할 3억이 송금인 취소로 통째로 빠져나간 거려. 잔금이를 못 맞추게 된 거예요. 낌새를 챈 그 여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여자가 어떻게 표정을 바꿨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 사람한테 들은 바로는요. 그 여자가 청소도구를 내던지고 그 사람 팔을 매섭게 뿌리쳤대요. 오빠, 이게 뭐야? 내 전세금 왜 안 들어왔어? 사장이라며. 돈 있다며. 나 지금 속은 거야? 그 콧소리 내던 여자가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팔짱 끼던 그 여자가요. 돈이 막히니까 본색이 바로 나오더래요. 여기까진 제가 통쾌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저한테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여자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내용을 보고 누군지 알았죠. 형님, 식당 명의가 형님 이름인 거 다 알아요. 명예 빌려준 거 불법인 거 아시죠? 잘못하면 형님이 더 크게 다쳐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애기 아빠 핏줄이에요. 이거 가지고 끝까지 가면 형님만 손해예요. 곧이어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너 명예 빌려준 거 신고하면 너도 끝장이야. 우리 장손 임신했는데 이혼? 어림없다. 합의금 내놔. 안 그럼 너 명예 대여로 콩밥 먹인다. 저는 그 문자들을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깐 가슴이 철렁했어요. 명예 대여. 그게 제 유일한 약점이었거든요. 사업자가 제 이름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운영하게 둔 거니까. 그걸 빌미로 잡고 늘어지면 저도 마냥 깨끗한 입장은 아니었어요.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그대로 나오는구나 싶었죠. 그런데요. 그 흔들림이 오래 안 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해둔 자금 흐름 장부를 봤어요. 명의는 빌려줬어요. 그래요. 근데 돈은요? 대출도 제가 받았고 매출도 제 계좌로 들어왔고 어디로 얼마가 빠졌는지 다 기록이 제 손에 있어요. 명의만 제 거고 실권은 그 사람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명의도 제 거고 돈줄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제 돈 위에서 사장 흉내를 낸 거였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전부 캡처했어요. 협박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저쪽에서 명예 대여로 저를 협박합니다. 이걸로 제가 불리해질까요? 변호사 답이 명쾌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 문자는 협박 증거입니다. 명예 대여 부분은 자금 흐름 자료로 충분히 방어됩니다. 의뢰인분이 실질적인 자금 관리자였다는 게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발목 잡힌 건 저쪽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추가로 증거를 더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 휴대폰으로 받았던 식당 지시 메시지, 제가 자금 관리한 카톡 기록, 전부요. 그날 늦은 밤이었어요. 11시쯤 됐을까? 집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현관 도어록 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어요. 삑, 삑, 삑.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온 것 같았어요.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당연히 안 열렸죠. 새 도어록이었으니까요. 뭐야, 왜 안 열려?
당신 비밀번호 바꿨어?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설아야, 당장 문 열어. 시어미를 복도에 세워두고 네가 제정신이야? 문 너머로 그 사람 목소리, 시어머니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점점 흥분하더라고요.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문 열어. 이설아, 내 옷 어디 있어? 내 짐 다 어디다 버렸냐고. 너 지금 내 인생 망치고 싶어? 쿵쿵쿵. 어찌나 세게 두드리는지 문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이 누구 덕에 굴러간 집인 줄 알아? 우리 아들 집이나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남편을 문전박대해? 당장 열어. 그 집이 누구 집이냐고요. 제 명의 집이었어요. 제 돈으로 산.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10분쯤 지났을까 경찰이 왔어요.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들한테 신분을 묻고 사정을 듣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 내가 남편이야, 남편. 하고 우기니까 경찰이 등기부를 확인하자고 했겠죠. 명의자가 누군지요. 결국 두 사람은 주거침입이랑 소란 혐의로 경비실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현관문에 붙어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분리수거장이 보였습니다. 거기 어제 제가 던져둔 종량제 봉투 5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사람 옷가지랑 시어머니 잡동사니가 든 봉투요. 경비실로 끌려가던 시어머니가 그걸 봤나 봐요. 창밖 분리수거장에 처박힌 쓰레기 봉투를요. 그 안에 자기들 짐이 든 걸 알아챈 거죠. 그 양반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그 사람도요. 두 사람이 분리수거장 옆에 나란히 주저앉아 있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제야 알았겠죠. 자기들이 무슨 일을 당한 건지요. 저는 창문에서 물러나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 자금이 완전히 끊긴 그 사람 식당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직원들 입을 통해서 또 변호사를 통해서 다 전해 들었습니다. 식당은 그냥 아수라장이었대요. 제가 명의자 권한으로 전기세하고 가스비 자동이체까지 끊어버렸거든요. 며칠 만에 가스가 끊겼답니다. 주방 불이 안 들어오니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거기다 직원들 월급이 밀릴 게 뻔했어요. 계좌가 다 막혔으니까요. 주방장이 제일 먼저 폭발했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드도 안 되고 계좌도 막혔다면서요. 우리 월급까지 떼먹을 생각은 아니죠? 그 사람이 뭐라고 둘러댔겠죠.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해결된다고. 근데 직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스 끊기고 계좌 막힌 식당이 무슨 수로 월급을 줘요. 주방장이 앞치마를 벗어서 바닥에 집어던졌대요.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사장님인 줄 알았더니 남의 명예 붙잡고 큰 소리 친 거였어? 사기꾼 밑에서 일한 내가 바보지. 홀 직원들까지 우르르 따라 나갔답니다. 단체로 그만둔 거예요. 텅 빈 식당에 그 사람 혼자 남았겠죠. 그 사람이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알고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녔대요. 사채라도 끌어다 쓰려고요. 근데 어디서도 안 됐답니다. 식당 명의가 제 거였으니까 그 사람 개인 신용으로는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제야 알았겠죠. 자기가 진짜 사장이 아니라 제 명예 위에 얹혀 살던 빈 껍데기였다는 거요. 식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법원 송달원이 들어왔답니다. 두꺼운 봉투 몇 개를 그 사람 앞에 툭 던지고 갔대요.
소장이었어요. 제가 변호사 통해서 접수한 것들이요. 혼인 빙자 투자 사기 손해배상, 식당 매출 유용에 대한 배상, 그리고 식당 자산 가압류 통지서까지. 봉투를 뜯어본 그 사람이 자기 손에 남은 게 빚더미밖에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같은 날 그 여자한테도 소장이 갔어요.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이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이랑 양육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묻겠다는 가사소송 안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여자가 그동안 임신을 무기로 삼았잖아요. 장손이다, 핏줄이다, 애기 아빠다. 그걸로 시어머니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을 붙잡고 저를 협박했죠. 근데 그 애가 진짜 그 사람 핏줄이라면 양육 책임도 그 사람이 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빈털터리의 빚더미고요. 소장을 읽은 그 여자가 어떤 표정이었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 사람을 재력가 식당 사장으로 알고 접근한 거였거든요. 임신까지 무기 삼아서요. 근데 알고 보니 사장은 무슨 아내 명에 빌려 쓰던 호구였던 거예요. 돈줄은 진작에 다 막혔고 자기가 임신을 빌미로 휘둘렀던 그 패가 도리어 자기 발목을 잡은 거죠. 빚더미 남자애를 혼자 키워야 하는 신세가 된 거니까요. 그 사람이 뒤늦게 그 여자를 찾아갔답니다. 그 여자 원룸으로요. 문을 두드렸대요. 유리야, 문 좀 열어봐. 나야 나. 우리 얘기해야지. 나 혼자 이렇게 버리고 가면 어떡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발 문 좀 열어. 근데 아무 대답이 없었답니다. 한참 두드리다가 옆집 사람이 나와서 그러더래요. 어제 캐리어 끌고 나가던데요 라고요. 그 여자는 이미 야반도주를 한 뒤였어요. 뒷문으로 캐리어 끌고요. 임신한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해지니까 미련 없이요. 그 사람이 그 여자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애원하는 문자였대요. 제발 연락 좀 받아달라고, 우리 애는 어떡하냐고. 근데 그 문자가 이런 메시지랑 같이 반송됐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번호를 바꾼 거예요. 그 여자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통쾌하다기보다는 허망했달까요? 14년을 같이 산 사람이 자기가 끌어들인 여자한테 그렇게 버려지는 걸 보니까요. 근데 동정은 안 갔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 돈 다 빼먹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저는 애 못 낳는 죄인으로 버리고 그 계획이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 여자가 그 사람한테 한 짓이 그 사람이 저한테 하려던 짓이랑 똑같았으니까요. 그 즈음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처음엔 협박이더니 며칠 지나니까 톤이 바뀌더라고요. 받진 않았는데 음성 메시지가 남았어요. 설아야,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카드 좀 다시 풀어주면 안 되겠니? 어미 화장품도 떨어지고, 응? 우리가 남이냐? 화장품? 그 와중에도 화장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저한테 돈 좀 번다고, 시어미 기를 죽인다고 소리치던 그 입으로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답장 없이 그냥 지웠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요. 가압류 들어갔고요. 식당 집기랑 자산도 전부 묶였습니다. 상대 쪽이 명예 대여로 물고 늘어지려던 것도 의뢰인분 자금 흐름 자료로 막았습니다. 재판 날짜 잡히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의 끝난 싸움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그 사람 식당은 가스가 끊겨 불이 꺼졌고 그 여자는 도망갔고 시어머니는 화장품 떨어졌다고 빌고 있고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제 명의로 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었어요. 계좌 정지하고 카드 끊고 이체 취소하고 빼앗긴 걸 되찾은 거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게 다 자기들 거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말 맞다나 내 돈이 어디 내 돈이냐, 집안 돈이지 그거였죠.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 거였다는 걸 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우리 친정 엄마한테 갔습니다. 아직 다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가난해도 떳떳하게 차려진 밥상이요. 14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며 봤던 밥상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엄마, 밥 진짜 맛있다. 나 이런 밥 먹고 싶었나 봐. 많이 먹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냐? 사위가 너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다니는 거 아니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곧 다 말씀드릴 거였거든요. 재판 끝나고 다 정리되고 나면요. 자금줄이 끊기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법원이 집기를 전부 강제 압류했거든요. 냉장고며 가스레인지며 테이블이며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실려나갔답니다. 사장님 행세하던 그 가게가 그렇게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것도 다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예요. 저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묘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갈 데가 없어졌답니다. 아들 집은 사실 제 집이었으니 못 들어오고 며느리 카드는 끊겼고 처음엔 찜질방을 전전했대요. 그러다 결국 폐업한 식당 바닥에 박스를 깔고 눕는 신세가 됐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살던 양반이요. 하루는 그 사람이 소주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식당에 들어왔대요. 술에 잔뜩 취해서요. 박스 깔고 누운 자기 엄마를 보더니 그동안 쌓인 게 터졌나 봐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자꾸 설아 긁었잖아. 며느리 노릇이 어쩌고 핏줄이 어쩌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엄마가 내 인생 다 말아먹었다고. 그러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졌답니다. 자기 엄마한테요. 병이 벽에 부딪혀 와장창 깨졌대요.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 머리채를 잡았답니다. 이 못난 놈아. 능력도 없는 게 바람은 왜 피워? 네가 사장인 줄 알고 내가 큰 소리 친 거 아니냐? 늙은 애미를 길바닥에 눕게 만든 건 너야. 이 호로 자식아. 모자가 폐업한 식당 바닥에서 머리채를 잡고 난투극을 벌였대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욕을 퍼붓고요. 그 귀한 장손 타령하던 사람들이요. 장손은커녕 그 여자는 애 데리고 도망갔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저렇게 됐구나 싶었죠. 자기들끼리 만든 일이니까요. 몇 달 뒤 드디어 재판 날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 새 정장을 입고 갔어요. 어두운 남색에 단정한 거였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기고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 모습 그대로 거울 앞에 선 기분이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한 달 사이에 폭삭 늙었더라고요. 면도도 안 한 얼굴에 후줄근한 점퍼 차림이었어요. 사장님이라고 으스대던 그 사람이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변호사가 판사 앞에 서류를 차곡차곡 제출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사업체와 자금을 이용해 사장 행세를 했고 식당 매출을 개인적으로 빼돌렸습니다. 더구나 원고를 속여내 연녀의 전세잔금 3억 원을 송금하게 하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들었어요.
다만 원고는 송금인 본인 자격으로 잔금이 실행되기 전에 전액 취소해 돈을 지켰습니다. 여기 그 내역서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명예 대여를 빌미로 원고를 협박했지만 원고가 실질적인 자금 관리자이자 운영 주체였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자금 흐름 장부, 송금 기록, 대출 내역, 협박 문자 캡처까지 전부 제가 그 한 달 동안 정리한 거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봤어요. 피고, 이 자금 흐름 자료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반박할 게 없었죠.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서 혼자 나와 있었거든요. 저 그게 제가 다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고 사정이 뭡니까? 지금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가 그 사람의 외도와 식당 매출 유용을 전부 인정했어요. 이혼을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막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뱃속 아이에 대한 친자 확인과 양육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것도 정리됐어요. 그 여자는 도망갔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그 사람 몫으로 남은 거죠.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뒤를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설아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고소만은 취하해줘. 내가 미쳤었어. 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갔었어. 너 없으면 나 진짜 끝장이야. 우리 14년이잖아. 한 번만 봐줘, 제발.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요. 14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이던 그 모습을 다 잃고 나서야 보이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도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 양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요. 설아야, 아니 아가야. 어미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그때 눈이 뒤집혔었나 보다. 너한테 못할 말한 거 다 잊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남도 아니잖니. 아가야, 이 어미 한 번만 살려다오.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한테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시어미 길을 죽이려 든다고 소리치던 그 입으로요. 며느리는 애 못 낳는 죄인이라던, 진짜 며느리는 따로 있다던 그 입으로 이제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빌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 손이 제 구두에 닿아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구두발로 매섭게 쳐냈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봤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눈으로요. 그냥 벌레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14년 동안 받았던 모욕을 그 눈빛 하나에 다 담아서요.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뒤돌아섰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를 내면서 복도를 걸었어요. 등 뒤로 두 사람의 오열이 들렸습니다. 설아야, 가지마. 나 진짜 죽어. 설아야, 아가야, 한 번만 돌아봐라. 제발 이 어미 좀 받아오.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모자의 울음소리가 법원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데 햇살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봤어요. 참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 엄마한테 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내 딸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참고 살았냐? 이 어미가 미안하다. 사장 사위라고 좋아만 했지. 내 새끼 속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몰랐네. 엄마, 나 이제 진짜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엄마 딸로 다시 살 거야.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엄마 손이 따뜻했습니다. 가난해도 이 손이 진짜였어요. 14년 동안 제가 그렇게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번듯한 가정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정작 진짜는 우리 엄마 이 거친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리모델링한 우리 집 거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 소파에 앉았어요. 그 사람 흔적은 이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가구도 바꾸고 14년 동안 눈치 보며 살던 그 집이 이제 온전히 제 집이 됐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 입던 낡고 칙칙한 옷들은 다 버렸어요. 그땐 제가 돈을 벌어도 제 옷 한 벌 마음 편히 못 샀거든요. 시어머니 화장품값, 그 사람 사업 자금. 늘 그런데 먼저 들어갔으니까요.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저는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그늘 한 점 없었어요. 출근해서 자리에 앉는데 회사 게시판에 인사 발령 공지가 떴습니다.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번 분기 최연소 부장 승진. 지난 한 해 동안 위기관리 능력하고 업무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공지를 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어요. 위기관리 능력. 제가 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회사는 모르겠죠. 근데 그 한 달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결국 다 그 능력이었던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차갑게 계산하고 빈틈없이 정리하는 거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했어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설아야 나야.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막노동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래. 10만 원만, 딱 10만 원만 빌려줄 수 없을까? 양육비 독촉도 들어오고 정말 죽겠다. 한 번만 도와줘. 예정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었어요. 번호를 또 바꿨더라고요. 양육비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애 양육비는 그 사람 몫으로 남았으니까요. 예정. 그 단어를 보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14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 제 명예 빼먹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리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예정을 찾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다쳤다는데 하면서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동요라곤 한 톨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스팸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딱 2번의 손짓으로요.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어요. 무슨 연락이에요? 방금 표정이 확 굳던데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오래 붙어 있던 스팸 문자 하나요. 방금 완전히 차단했어요. 동료가 웃더라고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정말로요. 그 사람은 이제 저한테 그 정도였습니다. 끊어내면 그만인 질긴 스팸 한 통이요. 퇴근길에는 백화점에 들렀어요. 명품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매장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브랜드가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였어요. 제 카드로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브랜드요. 저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련 없이요. 그러고는 다른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탐내던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가방이 있는 곳으로요. 직원이 가방을 보여줬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제 취향의 가방이었습니다. 가격이 적지 않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걸로 할게요. 일시불로 계산해 주세요. 오늘은 저한테 쓰는 날이에요. 카드를 내미는데 손이 참 가벼웠습니다. 14년 동안 제 돈으로 남들 좋은 것만 사주다가 처음으로 오롯이 저 하나를 위해 쓰는 돈이었거든요.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나오는데 문득 그날 아침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똑같이 생긴 가방 두 개 중 하나를 잘못 집어들던 그 손이요. 그 가방 안에서 초음파 사진하고 전세 계약서가 떨어지던 순간이요. 만약 제가 제 가방을 제대로 들고 나갔더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가끔 생각해요. 아마 그 3억은 그 여자 신혼집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갔겠죠. 저는 여전히 등골 빠지는 줄도 모르고 애 못 낳는 죄인 소리 들으면서 그 집에서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정말 실수였을까? 어쩌면 제 인생이 더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방을 바꿔들게 한 건 아니었을까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걷는 한 여자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저 하나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깊은 안도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해방감이요. 14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게 그제야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새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의자에 곱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따뜻하고 깨끗한 바람이요. 저녁엔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부장 됐어. 오늘 승진 공지 났어. 아이고, 우리 딸. 그게 정말이요? 장하다, 장해. 우리 설아가 해냈네. 오늘은 엄마가 한턱 쌓야겄다. 엄마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웃으면서 통화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설아야, 너 요즘 목소리가 참 좋다. 예전엔 늘 어딘가 눌려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진짜 우리 딸 목소리 같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잘 살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나답게 살 거야. 그래, 그렇게 살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우리 딸. 이제 내 인생은 네가 챙기면 된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곱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그냥 이설아예요.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 번듯한 가정 하나 지켜보겠다고 평생을 참고 살았던 사람. 근데 그렇게 지키려던 게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걸 가방 하나 잘못 들고 나간 그 아침에 알아버린 사람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았어요. 진짜 지켜야 할 건 남들 보기 좋은 번듯한 가정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걸요. 모욕을 삼키면서까지 매달릴 만큼 가치 있는 관계는 애초에 없었다는 걸요. 이제 제 인생은요. 오롯이 제 거예요.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누구한테 빌려줄 일도 없는 온전한 제 삶이요. 그 봄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 진짜 인생이 그